일본은 세계 3위 경제대국인데 30년째 성장이 멈췄습니다. 월급은 그대로인데 물가만 오르고 청년들은 방에서 나오지 않으며 매년 수십만 명이 그냥 사라집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거리는 깨끗하고 치안은 세계 최고 수준이며 국민들은 여전히 장수하고 있다는 겁니다. 경제가 망했다면서 왜 일본은 여전히 선진국처럼 보이는 걸까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오늘 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1945년 8월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떨어졌고 일본은 완전히 폐허가 됐는데 불과 40년 뒤인 1980년대에 일본은 미국 다음 가는 세계 2위 경제 대국이 됐습니다. 이 기적 같은 부활의 비밀은 아이러니하게도 냉전이었는데 1950년 한국전쟁이 터지자 미국은 일본을 동아시아의 군사 거점으로 삼았고 엄청난 군수물자 주문이 일본 공장으로 쏟아졌거든요. 미국은 돈만 준 게 아니라 기술도 전수했고 군사적 보호까지 제공했는데 일본 입장에서는 국방비를 아끼면서 경제 성장에만 올인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이 만들어진 겁니다. 일본 정부는 이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았는데 통상산업성이라는 기관이 은행과 대기업을 조율하면서 수출 산업을 전략적으로 키웠고 낮은 임금과 긴 노동시간을 바탕으로 자동차, 가전제품, 반도체를 미친 듯이 찍어냈습니다. 토요타의 생산 방식은 전 세계 제조업의 교과서가 됐고 소니와 파나소닉은 미국 가정집을 점령했으며 닛산과 혼다는 디트로이트의 자동차 왕국을 위협했죠. 1980년대 중반이 되자 미국인들은 일본 제품 없이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졌는데 TV를 켜면 소니고 차를 타면 토요타였으며 워크맨으로 음악을 듣고 닌텐도로 게임을 했습니다. 문제는 일본이 너무 잘 나갔다는 거였는데 미국은 일본과의 무역에서 매년 수백억 달러씩 적자를 보고 있었고 미국 내 공장들은 문을 닫았으며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미국 정치인들은 일본을 경제 침략자로 몰아세웠고 디트로이트에서는 분노한 노동자들이 일본 자동차를 망치로 부수는 퍼포먼스를 벌이기도 했는데 이런 분위기 속에서 1985년 역사적인 사건이 벌어집니다. 뉴욕 맨해튼의 플라자 호텔에서 미국, 일본, 서독, 프랑스, 영국 재무장관들이 모였는데 표면적으로는 국제 통화 질서를 안정시키자는 회의였지만 실제 목적은 달랐습니다. 미국은 일본에게 엔화 가치를 올리라고 압박했는데 당시 미국은 일본의 군사적 보호자였고 일본 입장에서는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플라자 합의가 체결됐고 2년 만에 달러 대비 엔화 가치가 거의 2배로 뛰었는데 이게 왜 치명적이냐면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에서 자국 화폐가 비싸지면 수출품 가격도 덩달아 오르기 때문입니다. 100달러짜리 일본 제품이 갑자기 200달러가 되면 누가 사겠습니까? 일본 수출 기업들의 이익은 급감했고 경제 성장률도 꺾이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정부와 중앙은행은 패닉에 빠졌고 해결책으로 금리를 대폭 낮추기로 결정했는데 1985년 5%였던 기준금리를 1987년에는 2.5%까지 내렸습니다. 금리가 내려가면 대출 이자가 싸지니까 사람들이 돈을 빌려서 소비하고 투자할 거라는 계산이었는데 문제는 그 돈이 공장이나 기술 개발이 아니라 부동산과 주식으로 몰렸다는 겁니다. 도쿄의 땅값이 미친 듯이 올랐고 오사카도 올랐고 지방 소도시까지 부동산 광풍이 불었는데 사람들은 땅만 사면 돈을 번다고 믿었습니다. 1989년 도쿄 긴자 지역의 땅값이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1제곱미터당 약 150만 달러였는데 이 가격을 도쿄 황궁 부지 전체에 적용하면 약 5조 달러가 넘는 금액이 나옵니다. 당시 미국 캘리포니아주 전체 부동산 가치보다 도쿄 황궁 땅값이 더 비쌌다는 얘기인데 이게 말이 됩니까?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였는데 니케이 지수는 1989년 12월 29일에 38,915포인트를 찍었고 일본 주식시장의 시가총액은 전 세계의 절반을 차지했습니다. 도쿄의 부동산 가격으로 미국 전체를 살 수 있다는 농담이 진지하게 회자됐는데 물론 이건 농담이 아니라 광기였습니다. 버블이라는 건 결국 터지게 되어 있는데 1990년 1월부터 일본 주식시장이 폭락하기 시작했습니다. 38,915포인트였던 니케이 지수가 1990년 말에는 24,000포인트대로 떨어졌고 부동산 시장도 무너지기 시작했는데 사람들이 빚을 내서 산 땅과 건물의 가치가 반토막, 3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 은행들은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해줬는데 담보 가치가 폭락하니까 대출금을 회수할 수가 없었고 기업들은 줄줄이 파산했으며 은행 금고에는 갚을 수 없는 부실 채권이 산더미처럼 쌓였습니다.
여기서 일본이 결정적인 실수를 했는데 문제를 덮고 시간을 끌었다는 겁니다. 2008년 미국 금융위기 때 미국은 뭘 했습니까? 망할 은행은 망하게 뒀고 살릴 은행은 공적 자금을 투입해서 살렸으며 부실 채권을 빠르게 정리하고 경제를 리셋했습니다. 고통스러웠지만 빠르게 회복했죠. 그런데 일본은 달랐는데 은행들이 부실 채권을 장부에서 숨겼고 정부도 이걸 묵인했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한 척했지만 속은 골마가고 있었던 건데 정부는 대신 토목공사에 돈을 쏟아부었습니다. 시골에 필요 없는 도로를 뚫고 쓸데없는 댐을 짓고 이용객 없는 공항을 만들었는데 경기 부양이라는 명목이었지만 실제로는 정치인들과 건설사들의 유착관계 때문이었습니다. 1997년이 되어서야 문제가 터졌는데 일본 4대 증권사 중 하나인 야마이치 증권이 파산을 선언했고 홋카이도 다쿠쇼쿠 은행이 문을 닫았습니다. 일본 금융 역사상 초대형 은행이 망한 건 처음이었는데 이때서야 일본 정부는 진지하게 대응하기 시작했지만 이미 7년이라는 시간을 낭비한 뒤였습니다. 7년 동안 썩어가던 상처를 뒤늦게 치료하려니 고통은 배가 됐고 국민들의 심리에는 깊은 트라우마가 새겨졌습니다. 버블 붕괴가 일본에 남긴 가장 큰 상처는 숫자로 측정할 수 없는 것이었는데 바로 사람들의 마음속에 생긴 공포입니다. 1980년대에 일본인들은 땅만 사면 부자가 된다고 믿었고 빚을 내서 투자하는 게 당연했으며 내일은 오늘보다 나을 거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버블이 터지자 모든 게 거짓말이었다는 걸 깨달았는데 빚 내서 산 집값이 반토막 나고 평생 모은 돈이 휴지 조각이 됐으며 멀쩡하던 회사가 하루아침에 망했습니다. 이 경험은 세대 전체에 트라우마를 남겼고 일본인들은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 됐습니다. 소비하지 않고 저축하기 시작했는데 얼핏 보면 현명한 선택 같지만 모두가 동시에 이렇게 하면 경제는 멈춥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의 소비는 다른 사람의 소득이거든요. 내가 식당에서 밥을 먹으면 그 돈이 식당 주인의 수입이 되고 식당 주인은 그 돈으로 재료를 사고 직원 월급을 주는데 모두가 돈을 안 쓰면 이 순환이 끊어집니다. 기업 매출이 줄고 직원을 해고하고 해고된 사람은 더 돈을 안 쓰고 그러면 또 다른 기업 매출이 줄고 이런 악순환이 시작된 겁니다. 더 무서운 건 디플레이션이었는데 물건이 안 팔리니까 기업들이 가격을 내렸고 가격을 내리니까 소비자들은 더 기다렸습니다. 오늘 100만 원짜리 TV가 내년에는 90만 원이 될 거라고 생각하면 누가 지금 삽니까? 내년에 사죠. 그런데 내년에도 같은 생각을 하면 또 안 사고 기업은 또 가격을 내리고 이렇게 가격이 계속 떨어지는 게 디플레이션인데 인플레이션도 무섭지만 디플레이션은 더 무섭습니다. 인플레이션은 물가가 오르는 거니까 월급도 같이 오르면 어느 정도 버틸 수 있는데 디플레이션은 모든 게 줄어드는 겁니다. 월급도 줄고 일자리도 줄고 희망도 줄어드는 거죠. 일본 중앙은행은 필사적으로 대응했는데 금리를 거의 0%까지 내렸습니다. 돈을 빌려도 이자가 거의 안 붙으니까 사람들이 빌려서 쓰라는 거였는데 근데 안 빌렸습니다. 트라우마가 너무 깊었거든요. 그래서 2001년에 일본은 세계 최초로 양적 완화라는 걸 시작했는데 이게 뭐냐면 중앙은행이 직접 돈을 찍어서 시장에 푸는 겁니다. 그래도 안 됐는데 2016년에는 아예 마이너스 금리라는 초유의 정책을 도입했습니다. 은행에 돈을 맡기면 이자를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돈을 내야 하는 구조였는데 그러니까 제발 돈을 빌려서 쓰라는 극약 처방이었죠. 그래도 일본인들은 꿈쩍도 안 했습니다. 잃어버린 10년이라고 불렸던 기간은 20년이 됐고 30년이 됐는데 일본 경제는 30년 동안 거의 성장하지 않았습니다. 1995년 일본의 GDP는 약 5조 달러였는데 2023년에도 약 4조 달러입니다. 오히려 줄었는데 같은 기간 미국 GDP는 7조 달러에서 27조 달러로 4배 가까이 커졌고 중국은 7천억 달러에서 18조 달러로 25배가 됐습니다. 세계 경제 순위에서 일본은 2010년에 중국에게 2위 자리를 뺏겼고 2023년에는 독일에게 3위 자리마저 내줬습니다. 경제 침체는 일본 사회의 근본적인 구조까지 바꿔놓았는데 가장 심각한 건 인구 문제입니다. 2024년 기준 일본의 중위 연령은 약 50세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본 국민 절반이 50세 이상이라는 겁니다. 전 세계 평균 중위 연령이 31세 정도인데 일본은 50세입니다.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은 거의 30%에 달하는데 10명 중 3명이 노인이라는 얘기고 이 비율은 세계 1위입니다. 반대로 출산율은 세계 최저 수준인데 2023년 합계 출산율이 1.2명이었습니다. 인구를 유지하려면 2.1명은 되어야 하는데 절반 수준이죠.
왜 아이를 안 낳을까요? 여러 이유가 있지만 핵심은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직장 문화는 악명 높은데 과로사라는 단어가 일본에서 만들어졌다는 것 자체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영어로도 카로시라고 그냥 쓰는데 일하다 죽는 게 하나의 사회 현상이 되어버린 나라입니다. 퇴근 후에도 상사와 술자리에 가야 하고 유급 휴가가 있어도 눈치 보여서 못 쓰며 성과보다 근속 연수가 중요한 연공 서열 문화에서 젊은 직원들은 수십 년을 버텨야 인정받습니다. 그런데 버텨봤자 뭐가 달라지나요?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월급 수준이 비슷한데 그동안 생활비는 올랐고 집값은 도쿄 기준으로 여전히 비쌉니다. 정규직 자리는 줄었고 비정규직은 늘었는데 젊은이들 입장에서 결혼하고 아이 낳고 집 사고 이런 전통적인 인생 경로가 불가능해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포기합니다. 연애를 포기하고 결혼을 포기하며 출산을 포기하는데 이런 현상을 일본에서는 사토리 세대라고 부릅니다. 사토리는 불교 용어로 깨달음이라는 뜻인데 욕망을 버리고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의미로 쓰입니다. 달관의 세대라는 건데 실제로는 절망의 세대죠. 더 극단적인 현상도 있는데 히키코모리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방에서 나오지 않는 사람들을 말하는데 6개월 이상 집 밖으로 거의 나가지 않고 사회적 관계를 완전히 끊은 사람들입니다. 일본 정부 추산으로 100만 명 이상이 히키코모리 상태인데 처음에는 주로 청년층 문제였지만 지금은 40대, 50대 히키코모리도 많아졌습니다. 20대의 은둔 생활을 시작한 사람이 그대로 나이를 먹은 건데 이들의 부모는 70대, 80대가 됐고 돌봐줄 사람이 없어지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8050 문제라고 부르는데 80대 부모가 50대 자녀를 돌보다가 부모가 죽으면 자녀도 같이 죽는 비극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조아치라는 현상은 더 충격적인데 이건 사람이 증발한다는 뜻입니다. 일본어로 증발을 의미하는 조아치가 사회 현상을 가리키는 단어가 됐는데 빚이나 스트레스를 감당 못한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흔적 없이 사라지는 겁니다. 가족에게도 안 알리고 직장에도 안 알리고 그냥 사라지는데 이걸 도와주는 전문 업체까지 있습니다. 야니게야라고 하는데 밤도주 업체라는 뜻이에요. 돈을 주면 새벽에 이삿짐을 빼주고 다른 도시에서 새 신분으로 살 수 있게 도와주는 서비스인데 매년 10만 명 정도가 이렇게 사라진다는 추정치도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 인구 문제를 모르는 게 아닌데 출산 장려 정책도 내놓고 육아 지원금도 주며 보육시설도 늘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효과가 미미한데 근본적인 문제는 정책으로 해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는데 아이를 낳으라고 돈을 준다고 낳겠습니까? 아이를 키울 시간이 없는데 보육시설이 많으면 뭐합니까? 문화와 사회구조 자체가 바뀌어야 하는데 그건 10년, 20년 단위의 변화입니다. 이민으로 해결할 수도 있을 텐데 일본은 선진국 중에서 이민자 비율이 가장 낮은 나라 중 하나입니다. 2023년 기준 외국인 비율이 약 2.5% 정도인데 미국은 14%, 독일은 16%, 캐나다는 20%가 넘습니다. 일본은 단일민족 신화가 강하고 외국인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 편인데 최근에 조금씩 바뀌고는 있지만 속도가 너무 느립니다. 2019년에 특정 기능 비자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외국인 노동자를 받기 시작했는데 그래봤자 연간 몇만 명 수준입니다. 인구가 매년 50만 명씩 줄어드는 나라에서 이건 세 발의 피죠. 그런데 이상한 게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문제가 있는데 일본에 가보면 여전히 잘 돌아가는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전철은 정확하게 오고 거리는 깨끗하며 치안은 좋고 사람들은 예의 바릅니다. 맛있는 음식이 넘치고 편의점 서비스는 세계 최고 수준이며 공공시설은 잘 관리되어 있죠. 망한 나라 같지 않은데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일본은 정확히 말하면 성장이 멈춘 거지 후퇴한 게 아닙니다. 1980년대에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인프라를 갖췄고 그걸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고속도로망은 촘촘하게 깔려 있고 신칸센은 전국을 연결하며 공항과 항만시설도 충분합니다. 새로 뭔가를 지을 필요 없이 있는 걸 관리만 하면 되는데 일본인들은 관리를 정말 잘합니다. 30년 된 건물도 새 것처럼 유지하고 50년 된 전철도 문제없이 굴립니다. 정부 부채가 GDP의 260%가 넘는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건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그리스 국가부도 사태 때 그리스의 부채 비율이 180% 정도였거든요. 일본은 그것보다 훨씬 높은데 왜 안 망할까요? 비밀은 누가 돈을 빌려줬느냐에 있습니다.
그리스는 외국에서 돈을 빌렸는데 일본은 자국민에게 돈을 빌렸습니다. 일본 국채의 90% 이상을 일본 은행과 일본 국민, 일본 기관 투자자가 보유하고 있거든요. 쉽게 말해서 가족한테 빚진 거랑 남한테 빚진 거 차이인데 가족은 갑자기 돈 갚으라고 독촉 안 하잖아요. 그리고 일본 기업들은 여전히 강합니다. 토요타는 여전히 세계 자동차 판매량 1위이고 소니는 플레이스테이션과 이미지 센서로 돈을 쓸어 담으며 닌텐도는 스위치로 대박을 터뜨렸습니다. 패스트 패션 브랜드 유니클로도 세계적인 기업이 됐고 키엔스 같은 산업용 센서 회사는 시가총액이 수십조 원입니다. 이 기업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일본 내수 시장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토요타 매출의 80% 이상이 해외에서 나오고 소니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 경제가 안 커도 세계 경제는 커지거든요. 글로벌 기업들은 그 성장의 과실을 따먹고 있는 겁니다. 일본 국민들의 개인 자산도 어마어마한데 가계 금융 자산이 2천조 엔이 넘습니다. 한화로 2경 원이 넘는 돈인데 이게 대부분 현금과 예금으로 묶여 있어요. 투자를 안 하고 그냥 쌓아두는 건데 경제 성장에는 안 좋지만 나라 전체가 가난한 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일본인들은 돈이 없어서 안 쓰는 게 아니라 불안해서 안 쓰는 거예요. 일본 사회의 또 다른 특징은 안정성입니다. 정치적으로 큰 변화가 없고 자민당이 거의 70년 동안 집권하고 있는데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는 논쟁이 있지만 적어도 예측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쿠데타나 급격한 정책 변화 걱정을 안 해도 되니까 기업들이 장기 계획을 세울 수 있고 외국인 투자자들도 어느 정도 안심하죠. 사회적으로도 범죄율이 낮고 질서가 잘 유지되며 의료보험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서 기본적인 삶의 질은 보장됩니다. 일부 학자들은 일본을 탈성장 사회의 선구자로 보기도 합니다. 무한한 경제 성장이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보는 시각이 있는데 이 관점에서 보면 일본은 성장 없이도 유지되는 사회의 실험장입니다. GDP가 안 커도 삶의 질이 나쁘지 않고 환경 파괴도 덜하며 과잉 소비에 병폐도 적다는 거죠. 물론 이건 굉장히 낙관적인 해석이고 실제로 일본 사회에 문제가 없는 건 아닙니다. 청년 빈곤, 노인 고독사, 지방 소멸 같은 심각한 문제들이 있는데 다만 완전히 망한 나라라고 보기도 어렵다는 겁니다. 최근 일본 경제의 변화의 조짐이 보이긴 합니다. 2022년부터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올랐는데 일본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30년 만에 물가가 오르기 시작했고 2024년에 일본 중앙은행은 마이너스 금리를 해제했습니다. 금리를 올린 건 17년 만인데 드디어 정상화가 시작되나 하는 기대가 있죠. 니케이 지수도 2024년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는데 버블 시기에 38,915포인트를 34년 만에 넘어선 겁니다. 하지만 이게 진짜 회복의 시작인지 아니면 일시적인 현상인지는 아직 모릅니다. 인플레이션이 오면 월급도 같이 올라야 하는데 일본 기업들이 임금 인상에 소극적이거든요. 물가는 오르는데 월급은 그대로면 실질 구매력은 오히려 떨어지는 건데 일본 노동자들의 실질 임금이 2년 연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엔화 가치도 계속 떨어지고 있어서 수입 물가가 오르고 있고 에너지 가격 부담이 커지고 있어요. 인구 문제는 해결의 기미가 안 보입니다. 출산율이 올해도 역대 최저를 경신했고 매년 줄어드는 인구를 외국인 노동자로 메우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지방 소멸은 이미 현실화되고 있는데 도쿄로 인구가 집중되면서 지방 소도시들은 빈집 투성이가 됐어요. 학교가 폐교되고 병원이 문을 닫으며 버스 노선이 끊기는데 남은 노인들은 고립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줍니다. 한국도 출산율이 일본보다 더 낮고 고령화 속도는 더 빠르며 부동산 버블 우려도 있거든요. 일본이 겪은 일이 한국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경고인데 동시에 일본이 어떻게 대응했고 무엇이 효과가 있었으며 무엇이 실패했는지 배울 수 있는 교훈이기도 합니다. 가장 큰 교훈은 아마 문제를 덮지 말라는 거겠죠. 버블이 터졌을 때 일본이 빠르게 대응했다면 잃어버린 30년은 잃어버린 10년, 어쩌면 5년으로 끝났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교훈은 사람에게 투자하라는 겁니다. 일본은 토목공사에 수백조 엔을 쏟아부었지만 그 돈이 국민 삶의 질 향상이나 미래 산업 육성에 갔다면 결과가 달랐을 겁니다. 필요 없는 도로보다 교육에, 사용되지 않는 공항보다 연구 개발에 투자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죠. 세 번째 교훈은 심리의 중요성입니다. 경제는 숫자만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으면 아무리 금리를 내리고 돈을 풀어도 소용없어요. 일본 국민들의 트라우마가 30년 동안 경제를 얼어붙게 만들었는데 정책보다 중요한 건 국민들이 내일을 기대하게 만드는 겁니다.
일본은 지금 기로에 서 있습니다. 30년간의 침체에서 드디어 벗어나는 건지 아니면 인구 감소와 함께 본격적인 쇠퇴가 시작되는 건지 아직 알 수 없어요. 확실한 건 일본이 완전히 무너지지는 않을 거라는 겁니다. 이미 축적된 자산과 기술, 사회 시스템이 너무 탄탄하거든요. 하지만 예전처럼 세계를 호령하는 경제 대국으로 돌아가기도 어려울 겁니다. 일본의 미래는 아마 성장과 쇠퇴 사이 어딘가 조용히 늙어가는 부자 나라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런 미래가 반드시 불행한 건 아닐 수도 있어요. 다만 우리가 익숙한 일변도의 세계관에서 벗어나야 이해할 수 있는 미래겠죠.